당신 앞에 놓인 부의 기회를 잡아라. 저축만 하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한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뭘 해도 돈이 벌린다. 눈앞의 목표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근거 없는 열정은 오래 가기 힘들다. 경매가 나쁘다는 편견을 버려라. 감정가와 현지 시세는 전혀 다르다. 안녕하세요. 책과 쉼 하다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당신을 500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부동산 경매 대마왕. 제목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저자 심태승님은 20대 초반의 경매에 뛰어들어 부동산 경매 20년차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그는 책에서 지식과 실제 돈을 버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례를 곁들인 친절한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실전으로 익힌 노하우답게 책의 대부분은 실패한 사례를 복기하면서 터득한 지혜로 짜여져 있습니다. 복기라는 게 자기의 경로를 되돌아보는 고수들의 경영 전략이지 않습니까? 20년 경력을 가진 40대의 패기 넘친 자기 확신에 찬 조언과 확언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경매에 한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경매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경매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가는 훌륭한 발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소재는 경매에 관한 내용이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선 누군가의 성공담은 인생의 어느 분야에서나 통하는 가치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소개하고픈 대목은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와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경매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인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가? 돈은 얼마만큼 벌어야 할까? 경매라는 제도의 흐름을 나타낸 도표인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의 심정이 걸음걸음마다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학벌이 어떻든 사회 경험이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게 경매다. 4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았더라도 관계없다. 심지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긴 하나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경매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거동만 자유롭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배워두면 죽을 때까지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다. 경매라는 제도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안 갚기 때문에 그것을 수월하게 받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다. 이 때문에 경매법은 채권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낙찰자인 우리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니다. 낙찰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도 법원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채권자의 말은 잘 들어준다. 경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는 우선 돈을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가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인 채무자와 경매로 투자를 하겠다는 낙찰자가 있다. 이 세 명이 경매의 주요 이해관계자다. 이 밖에 채무자가 꼭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란 법도 없기에 별도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나 채무자가 거기 산다는 법도 없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다. 경매를 잘 하려면 경매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객관성 있는 투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단계는 경매의 주인공이 채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경매 정보지와 경매 사이트에는 경매 물건의 재반 정보와 등기부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잘못되어 있거나 갱신되지 않은 정보인 경우도 꽤 많았다. 경매가 접수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등기를 떼어보니까 첫 번째 근저당권자도 경매를 접수를 했더라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등기부 현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다. 이런 현상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걸까? 내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운이 굴러 들어오게끔 인생을 살아온 경우가 많았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긍정적 마인드다. 나 역시 당신에게 이 긍정적 마인드를 강조하겠다. 나도 초보일 때는 긍정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을 쭉 옆에서 지켜보고 나도 돈을 벌어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긍정적인 마인드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지역에 대해 거기 청약률이 몇 프로래, 몇 대 몇이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대, 누구는 돈 많이 벌었대, 그 동네에 GTX가 들어오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온대,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해보자.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시류의 합승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거기 돼, 거기 행정수도 들어와, 거기 재개발돼, 복전철 돼, 신도시 돼, 이런 말을 하고 다닐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거기 행정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3기 신도시 안 되면 어떡하지? 경의선 복전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것이다. 바로 이런 차이다. 똑같이 투자해놓고 누구는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데 누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을 하며 멈칫거린다. 그러다가 행정수도 이연이 나오고 신도시 축소 철회가 나오고 복전철 반대 무기한 연장이 나오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봐, 내 말이 맞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놈의 부동산 괜히 사가지고 말이야 라며 투덜거릴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의 사고방식이 더 옳은지를 알 것이다. 부정적 마인드가 왜 문제냐면 첫째는 본인이 성공하지를 못한다. 둘째는 본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성공을 못하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기만 안 사면 될 것을 야 미쳤어, 행정수도 이혼 났는데 그걸 사냐? 라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부추기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10명 중 5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도 1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집단은 깨지게 되어 있다. 부정적 마인드의 또 다른 문제는 남 탓을 한다는 데 있다. 내 잘못을 알아야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성향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결국 부정적 마인드를 가진 이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떠난다.
자꾸 남 탓을 하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 이런 원리로 성공과는 점점 멀어진다. 인간의 생각 회로는 그냥 놔두면 부정적 마인드로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부정적 마인드는 분명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벌 뿐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늘려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당신이 이런 성향을 지녔다면 그것을 억제하고 교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아 성찰해야 한다.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남 탓을 할 때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 적어도 이런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돈을 벌 가능성이 생긴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새 실제로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반대로 평범한 것도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자. 강남 아파트가 10년 전에 10억 원이었다. 어떤 사람은 9억 원에 샀고 어떤 사람은 11억 원에 샀다. 당시 대중은 전자를 보고 고수라 하고 후자를 보고 하수라 했다. 그런데 지금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억 원 수준이다. 9억 원에 사든 10억 원에 사든 11억 원에 사든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10억 원은 벌은 것이다. 그런데 9억 원에 산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11억 원에 산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9억 원에 산 사람은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미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자 소액의 이득을 보고 팔아버렸다. 하지만 11억 원에 산 사람은 처음엔 약간의 손해를 보고 시작했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아파트를 계속 보유했고 결국 20억 원이 될 때까지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 이것이 긍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마인드가 가져다주는 결과적 차이다. 자신이 부정적 마인드의 소유자라면 일단 부정적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멈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산 아파트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다. 이때 부정적 마인드의 소유자는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부정적 생각을 멈추고 이를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계속 오르겠지 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첫 번째 단계다. 내 친구가 1억 원을 빌려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럼 이게 누구의 탓일까? 열이면 열, 친구 탓이라 말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탓으로 여겨야 한다. 이게 왜 내 탓이 될까? 내가 안 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내가 빌려줘서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은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도 때로는 친구 탓을 한다. 객관적으로 그게 맞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긍정적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를 훈련으로 생각하여 무리하게라도 자신의 탓을 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긍정적 마인드가 되는 두 번째 단계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긍정적 마인드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에게 지금부터 50년 후를 바라보고 장기 보유를 하라고 하면 어떨까? 부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50년 후에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야 하고 반박할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긍정적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그럼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자연스레 묻어나온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생각에 머물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도 있지만 해봐도 얼마 못 가 포기할 것 같아서도 있다. 긍정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50년간 보유하고 있을 것을 권유했다. 일부는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얼마 못 가 포기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실천을 포기했다. 그와 달리 어떤 수강생들은 제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두 유형의 모두 땅을 팔아버렸다. 하지만 전자의 수강생들은 소액의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팔아버렸고 후자의 수강생들은 그래도 몇 년씩은 보유하다가 수억 원의 이익을 보고 팔았다. 이처럼 내가 그 목표를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아예 실천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과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도 실천해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결과적 차이가 있다. 실천하는 것은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마지막 단계다. 투자의 기본 중 하나가 객관성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오늘 계약을 한 뒤 2년 뒤에 잔금을 내기로 했다. 이 상황은 사는 이에게 유리한 것인가, 파는 이에게 유리한 것인가?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사는 이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파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대답을 내거나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골라도 왜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객관적이지 못한 이들은 우선 미래의 주택가격이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가격이 내리면 고가에 구매한 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손해일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파는 사람이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 두 상황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감에 따라 찍거나 그래도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지 라며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고른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확정 요소에만 집중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객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계약 후 2년 뒤에 잔금을 낸다. 주택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사는 사람은 잔금 지급 전까지 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반대로 파는 사람은 받기 전까지 2년간 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황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이득이다. 돈은 동산, 주택은 부동산이다. 유동성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측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리한 사람은 사는 사람이다. 잔금을 내일 낸다, 내년에 낸다, 내후년에 낸다. 이렇게 지불 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는 사람은 무조건 이득이다. 미뤄진 2년간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익의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것이 돈이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돈을 번다. 생각의 전환은 특정한 어느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철저한 객관성을 견지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 새로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도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전환, 이런 것을 당신은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생각의 전환을 처음으로 이뤄내야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수익의 기회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돈다. 돈을 번 사람의 대다수는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아니라
그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간 사람이다. 하지만 남이 발견한 생각의 전환과 수익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그들이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의 기억 속에도 이러한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아, 그때 그 말 믿고 투자했어야 했는데 하는 것들 말이다. 내가 경매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경매를 하라고 많이 권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며 좋은 밥을 먹고 다니니까 그제야 경매하겠다고 스스로 나를 찾아왔다. 항고에 관한 나의 경험 하나를 소개하겠다. 2018년 나는 대치동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하나를 낙찰받았다. 입찰 전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 항고가 들어왔다. 이후 2년간 나는 그 물건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고 2년 후 매각 확정에 대한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왔고 나는 물건의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찾아봤다. 물건을 낙찰받았을 2018년 당시 동부 센트레빌 한 채의 평균 매매가는 27억 1,500만 원이었다. 나는 그 물건을 27억 원에 낙찰받았다. 고작 1,500만 원 싸게 받았던 것이다. 당시엔 낙찰도 싸게 못 받아 죽겠는데 항고까지 들어와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동부 센트레벨의 시세를 보니 평균가 38억 원이었다. 2년 동안 나는 엄청난 돈을 벌은 것이다. 시세 38억 원에서 2년 전 낙찰가 27억 원을 빼면 총 11억 원이다. 시세를 찾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거지 같다면서 욕했던 나는 법원에 갈 때는 너무 신나 있었다. 그리고 이때 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역설이었다. 항고 기간 중에 낙찰 물건의 시세가 올라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누구도 할 법한 아이디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패를 하나 더 발견했다. 나는 2년간 11억 원을 벌었다. 완전 꽁으로 벌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를 투자해서 11억 원을 번 것일까? 27억 원을 투자한 것일까? 아니다. 항고 기간 2년 동안 난 겨우 보증금 10% 2억 7천만 원만 투자했다. 잔금 25억 원은 대출받아 납부하고 곧바로 아파트를 38억 원에 팔아 상환하면 된다. 강조하고 싶은 항고의 역설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 27억 원이 아니고 2억 7천만 원이란 사실이다. 항고는 2년의 유예다. 당신이 잔금을 내지 않아도 2년 뒤 당신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는 것이다. 경매의 진짜 매력.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 상황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상인이라면 오늘 계약하고 2년 후에 잔금을 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계약은 다 깨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파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를 대할 때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자. 아마도 당신은 무잉여라는 개념을 접하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용어는 지식에 그칠 뿐 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모름지기 지식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또는 어떻게 위험을 피할 것이냐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한 그것은 유용한 지식이 아니다. 단순 지식은 기억하기도 힘들 뿐더러 잘못 쓰면 독이 되기도 한다. 세간에는 무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2%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 무잉여라 취소될 것 같네. 만약 당신도 위와 같은 결론을 내버리면 그냥 좋은 물건을 떠나보내고 마는 꼴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불편한 진실이다. 그래서 지식을 지혜로 바꾸고 경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투자는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한다. 한때는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 전체를 불로소득이라 하여 투기로 몰아세우던 시절도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과거 일이란 무조건 노동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보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 노동이란 무조건 노역이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농부와 짐꾼처럼 인력을 써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노역 외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사무직들은 노동보다 머리로 돈을 버는 직업이며 기획자들은 아이디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몸 외에 머리를 쓰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돈을 버는 것도 일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번 돈이 불로소득이라는 이미지 또한 바뀌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가 일이라는 인식은 투자자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한다.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공부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실제 현장에 나가 발품을 팔아야 한다. 만약 임대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투자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품이 고장나면 수리해 줘야 하고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중은 임대사업자를 조물주 위에 건물주니 하며 놀고 먹음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수고들은 죄다 무시하고 투자로 인한 소득을 불로소득이라 한다면 투자로 돈을 번 많은 이들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방향과 꾸준함의 중요성.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나는 경매 투자에 있어 2가지를 잘했다. 첫째는 방향의 설정이다. 나는 경매 투자의 방향성을 장기 투자로 설정 일을 지켰다. 부동산은 다른 투자와 달리 방향을 잘못 설정하더라도 폭삭 망하거나 돈을 아예 못 버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은 더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나는 행운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철저히 버렸다. 운 좋게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은 내가 벌은 돈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리고 철저히 인내했다.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단거리 경기가 아닌 마라톤이다. 운에 기대지 않는 만큼 투자의 시간은 길어진다. 그때그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꾸준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꾸준함이란 꾸준히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의미다. 꾸준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 못 가 목적지가 안 보인다며 포기해버린다. 이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이를 수 없다. 경매를 처음 할 때 나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꾸준히 경매 시장에 붙어 있었다. 이후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 갖은 도전을 했다.
배우는 속도도 남들보다 늦은 나였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와 있었다. 다양한 성공학 서적들은 열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열정은 꾸준한 열정임을 알아야 한다. 벼락치기를 통한 성공은 없다. 있다 한들 없어진다. 방향을 잘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경매에 성공하고 싶다면 방향과 꾸준함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